1944년 조선의 가을은 핏빛 노을처럼 위태롭게 익어가고 있었다. 들판의 황금빛은 수탈의 증거였고 풍요의 상징인 감나무는 이별을 앞둔 여인의 눈물처럼 붉었다. 스즈키 켄지 상병의 군화는 조선의 메마른 흙먼지를 지겹도록 뒤집어쓰고 있었다. 홋카이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천황 폐하와 대일본 제국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왔다. 징집 영장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의 가슴은 끓어오르는 애국심으로 뜨거웠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조선의 현실은 교과서 속 그 어떤 문장과도 달랐다.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은 색을 잃은 땅이었다. 웃음을 잃은 사람들의 얼굴, 낡고해진 무명옷, 공출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빼앗겨 텅 비어버린 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상관들의 마른 기침 같은 고함. 소리와 가죽 채찍이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음뿐이었다. 켄지가 속한 부대가 주둔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의 상관인 다나카 하사는 악명 높았다. 그는 조선인들을 요보라 부르며 인간 이하로 취급했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어느 날 오후 켄지는 길가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이 다나카 하사에게 뺨을 맞는 것을 목격했다. 단지 인사가 늦었다는 이유였다. 힘없이 쓰러지는 노인의 마른 몸과 그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공포와 체념이 뒤섞인 눈빛이 켄지의 심장을 서늘하게 찔렀다. 그날 밤 켄지는 잠들지 못했다. 이것이 과연 제국의 영광인가? 약한 자를 짓밟고 그들의 고통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성전이란 말인가? 그의 순박했던 영혼에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방인이었다. 총을 든 가해자였지만 동시에 거대한 광기 속에서 길을 잃은 미아이기도 했다. 켄지가 연화를 처음 본 것은 잿빛 풍경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과 같았다. 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그녀의 모습은 억압된 땅의 모든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꿋꿋하고 맑았다. 그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 켄지는 며칠 후 서툰 조선말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았다. 일본군 군복을 확인한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경멸과 증오가 뒤섞인 차가운 얼음장으로 변했다. 그녀는 대꾸 대신 켄지를 날카롭게 쏘아보고는 보란듯이 등을 돌려 빨래에만 집중했다. 그 투명한 등 뒤로 내 놈 같은 자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서슬퍼런 거부감이 역력했다. 켄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에는 몰래 모아온 땔감을 그녀의 집 담벼락에 놓아두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땔감은 길가에 어지럽게 내팽개쳐져 있었다. 연화의 무언의 경고였다. 내 놈의 그 어떤 동정도 받지 않겠다. 연화에게 켄지는 개인이 아니었다. 그는 조국을 짓밟은 제국 그 자체였고 동지들의 피를 묻힌 적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평범한 촌부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밤에는 산속 독립군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비밀 연락책이었다. 그녀의 가슴은 조국을 향한 불같은 충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불길 속에서 척국의 병사를 향한 일말의 연민 따위가 피어날 자리는 없었다. 변화가 찾아온 것은 쨍하게 맑은 어느 가을날 장터에서였다. 다나카 하사가 술에 취해 장터 상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며 다나카의 군홧발에 걸려 넘어졌다. 다나카는 귀찮다는 듯 아이를 발로 툭 찼다. 그 순간 지켜보던 연화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감싸 안으며 다나카를 막아섰다. 그만하시죠. 뭐야 이게 집이? 다나카가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누군가 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켄지였다. 하사님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분노한 다나카는 켄지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켄지는 비틀거리면서도 연화와 아이의 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상관의 폭력이 자신에게 모두 쏟아지기를 묵묵히 기다렸다. 그 모습을 연화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적의 군복을 입었지만 적에게 맞서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 스스로 방패가 된 사내.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 한구석에서 작지만 뜨거운 불씨 하나가 탁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났다. 그날 밤 연화는 약을 가지고 약속된 장소인 대숲으로 향했다. 켄지의 얼굴에 선명하게 남은 상처를 외면할 수 없었다. 달빛 아래 홀로 서 있던 켄지는 그녀를 보고 놀란 눈치였다. 왜? 상처에 바르십시오. 빚을 지는 것이 싫을 뿐입니다. 차가운 말투였지만 연화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켄지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다. 침묵 속에서 약초의 쌉쌀한 향이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 대숲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장소가 되었다. 연화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자신이 알던 일본군과는 다른 사람임을 깨달아갔다. 그는 제국의 관계에 고뇌했고 전쟁이 아닌 밭을 일구는 삶을 꿈꾸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켄지 역시 연화를 통해 침묵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가슴속에 얼마나 깊은 슬픔과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경계의 얼음벽은 서서히 녹아내려 어느새 서로를 향한 애틋한 연정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시대의 비극 속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이자 안식처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늦어른 밤 연화는 켄지의 손을 자신의 아랫배로 조심스럽게 가져갔다. 이곳에 당신과 나의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순간 켄지의 세상이 전복되었다. 기쁨, 황홀감, 그리고 고지의 온몸을 휘감는 서늘한 공포. 이 지옥 같은 땅에 자신들의 아이가 온 것이다. 적과 피지배국의 피를 물려받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운명을 짊어진 아이. 켄지는 연화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전까지 연화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순수한 사랑이었다면 이제 그것은 자신의 일부이자 미래인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짐승처럼 절박하고 처절한 본능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한 여인의 사내이자 곧 태어날 아이의 아비였다. 이제 그는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아이의 존재는 켄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연화에게 자신 또한 그녀의 싸움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연화는 처음에는 극렬히 반대했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켄지의 처절한 눈빛 앞에서 결국 그를 동지들에게 소개하기로 결심했다. 독립군과의 첫 만남에서 행동대장 철민은 그의 목에 칼을 겨누며 물었다. 왜 놈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돕겠다는 이유가 뭐냐? 켄지는 철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게 가족이 생겼소. 이 땅에서. 내 아내는 조선인이고 곧 아이가 태어날 거요. 그 아이가 당신들과 같은 조선인으로 멸시받고 핍박받는 세상에서 살게 할 수는 없소. 내 아이가 살아갈 땅을 위해 나는 싸울 것이오. 그것이 내 조국을 배신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가족? 그 한마디에 철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말없이 칼을 거두었다. 그날 이후 켄지는 단순한 정보원이 아닌 아이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아버지로서 독립군의 진정한 동지가 되었다. 켄지의 투쟁은 처절했다. 그는 더욱 대담하고 치밀하게 일본군의 정보를 빼돌렸다. 혹여나 정체가 발각되어 연화와 아이에게 해가 갈까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연화의 불러오는 배를 보며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되새겼다. 연이은 작전 실패에 혈안이 된 다나카 하사의 의심은 마침내 켄지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켄지가 독립군에게 총공격 계획을 알리기 위해 남긴 나무 쪽지가 헌병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날 밤, 독립군의 산채는 수백 명의 일본군에게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부대의 선봉에 내몰린 켄지는 총구 너머 아내와 뱃속에 아이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피를 삼켰다. 공격하라. 지옥의 막이 올랐다. 켄지는 혼란 속에서 필사적으로 퇴로를 찾았다. 그의 배신을 확신한 다나카가 악마처럼 웃으며 켄지의 어깨를 개머리판으로 내리쳤다. 피를 토하며 쓰러진 켄지는 무너지는 산채 속에서 빠져나오려는 연화와 만삭의 몸으로 힘겨워하는 그녀를 부축하는 철민을 발견했다. 하지만 포위망은 시시각각 좁혀오고 있었다. 그 순간 켄지는 자신의 마지막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였다. 아비는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존재였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일어나 다나카의 허리춤에 있던 수류탄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연화와 철민을 향해 피 묻은 얼굴로 이 세상 마지막이 될 미소를 보냈다. 연화. 우리 아이를 부탁하오. 그것은 절규이자 마지막 사랑의 고백이었으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남기는 피 맺힌 유언이었다. 켄지는 일본군이 가장 밀집된 곳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 연화가 세상이 떠나가라 절규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안 돼요. 여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섬광이 밤하늘을 갈랐다. 한 일본인 청년이자 조선인 아내의 남편이었으며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의 숭고한 희생은 아내와 아이 그리고 동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짧지만 영원한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몇 달 후 차가운 겨울의 끝자락에서 연화는 사내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아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의 나라와 아비가 목숨 바쳐 지킨 어머니의 나라 그 슬픈 경계 위에서 태어났다. 연화는 아이에게 자유의 뜻을 담아 희망이라 이름 지었다. 시간이 흘러 1945년 8월 조선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았다. 연화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숲을 찾았다. 이름 모를 들꽃만이 무성한 그곳에 연화는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다. 비석에는 이름 대신 켄지가 좋아했던 검은 목련 한 송이를 새겨 넣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연화는 희망의 손을 잡고 켄지의 이름 없는 무덤을 찾았다. 그리고 아비의 얼굴조차 모르는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용감했던 한 사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희망아 기억하렴. 내 아버지는 비록 일본인이었지만 누구보다 이 땅과 우리를 사랑했단다. 너는 내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꾼 희망이야. 그러니 이 땅에서 누구보다 굳세고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내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이란다. 비록 역사는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칠흑 같은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아버지의 처절한 사랑은 지지 않는 흑목련에 짙은 향기처럼 아들의 가슴에 그리고 그가 지켜낸 땅 위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붉은 시리아기에 큰 힘이 됩니다.